사돈 내 물건은 부정이 탄다. 당장 태워버려라. 암여. 놔주시오 내 직접 하리다. 시몬은 며느리가 말릴 새도 없이 서찰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헌데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서찰들이 고리짝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며느리가 본 그날의 불길 속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새도 쉬어간다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옥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본래 인물 곱고 심성 착하기로 소문난 규수였으나 가세가 기운 탓에 쌀설은 가마니를 빗대신 짊어지고 최진사댁으로 팔려오듯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남들은 천석군 부자댁에 시집을 갔으니 호강하며 살겠다 부러워했지만 실상 그 높디 높은 담벼락 안에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가장인 시아버지 최진사의 지독한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바라보면 집안이 망하고 3대 독자 장손의 앞길이 막힌다. 젊은 시절 점쟁이에게서 들은 이 말 한마디는 옥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고 최진사는 며느리를 집안을 망칠 애군 덩어리라도 되는 양 감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안방마님인 시어머니 박씨마저 남편의 기세에 눌려 며느리를 더 호되게 몰아세우니 옥분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초가집 처마 밑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날아오르고 있었고 빗자루를 든 옥분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터져 있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해? 복 나가는 소리가 마당을 울리는구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곰방대를 입에 문 최진사가 툇마루로 뛰쳐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옥분은 빗자루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조심은 무슨,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으니 빗자루질에도 잡념이 섞이는 게야. 또 내 친정 생각이 나서 그러느냐? 재수 없는 것. 시아버지의 호통은 비수처럼 날아와 옥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친정 소식마저 부정이 탄다며 막아버리는 통에 옥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꼴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어머니 박씨가 우람한 덩치를 드러내며 나타났습니다. 박씨는 손에 든 물바가지를 마당에 내팽개치며 옥분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아침부터 시아버님 심기를 건드려 빗자루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이냐? 친정에서는 마당 쓰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썩 일어나서 물이나 길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 군뱅이가 친구하자 하겠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등짝을 억센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옥분은 도망치듯 물동이를 이고 대문 밖으로 나섰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러움은 물동이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옥분은 물을 깃는 둥 마는 둥 하며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십리길만 가면 그리운 친정이 있건만 갈 수 없는 처지가 야속하여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아넘기다시피 시집 보내고 피눈물을 흘리셨을 어머니의 얼굴이 물동이 수면에 어른거려 옥분은 차마 물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옥분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단하고 서러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날만큼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하루였지요.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옥분의 그 작은 소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릴 무렵 낯선 인기척과 함께 컹컹거리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행색이 남루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보찜 장수 하나가 대문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옥분이 일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려는데 사랑방에 있던 최진사가 번개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누구요? 해 다졌는데 재수없게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는 게야? 최진사의 서슬 퍼런 고함에 보찜 장수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품속을 뒤적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는 저기 고개 너머 아랫마을 장터에서 온 사람입니다요. 이댁 며느님 되시는 옥분 아씨께 전할 서찰이 있어서 왔습니다요. 옥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옥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딸이 보고 싶어 지나가는 인편에 무언가를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분은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며 저도 모르게 발을 때려 하였지만 옥분의 발걸음은 딱 한 발짝에서 멈춰야 했지요.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마당에 있던 칡에 작대기를 집어들고 보찜 장수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우리 집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다. 친정과는 연을 끊은 지 오래야. 어디서 부정이 타게 사돈네 물건을 들이밀어? 최진사는 점쟁이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는 위인이었기에 사돈댁 물건이 들어오면 금쪽 같은 아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여겨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보찜 장수는 기겁을 하며 품속에서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지듯 놓고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댁 노모께서 며칠 밤을 새워 그리신 거라 합디다. 보찜 장수가 도망치듯 사라지고 마당에는 흙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흙바닥 위에는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옥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수치로 꽃잎으로 서툰 손놀림으로 그려보낸 그림 서찰일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울먹이며 그 종이 뭉치를 주우려 몸을 굽혔습니다. 아버님, 친정어머니 소식입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셔요. 이 발칙한 것,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으냐? 어디다 손을 대? 사돈네 물건은 부정이 탄다. 부정이 타? 최진사가 작대기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서슬 퍼런 고함 소리에 건너편 사랑방 문이 삐끔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 하나가 내다보였습니다. 바로 옥분의 남편이자 이 집안의 3대 독자인 명수였습니다. 옥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 좀 도와주셔요. 서방님이라면 아버님을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 명수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최진사의 얼굴과 마당에 주저앉은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서워라. 아버지가 저리 화가 나셨는데 내가 나섰다간 뼈도 못 추리지. 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겁에 질린 중얼거림은 옥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믿었던 남편마저 저리 비겁하게 숨어버리니 옥분은 이 넓은 집안에 철저히 혼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옥분에게는 그 구멍마저 꽉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박씨가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저녁밥 짓다 말고 놀라 나왔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등장에 옥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셔요. 친정엄마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옥분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버렸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보더니 더럽다는 듯이 코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영감, 이게 다 뭡니까? 보면 모르나? 저 망할 놈의 사돈 내서 또 뭘 보냈다지 않나? 당장 태워버려. 당장. 최 진사가 씩씩거리며 소리치자 시어머니 박 씨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옥분은 바들바들 떨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이요. 저희 엄마가 보낸 겁니다. 옥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만 시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낚아채더니 며느리를 향해 눈을 부라렸지요. 이게 정신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시아버님이 부정이 탄다지 않느냐? 내가 정녕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시끄럽다. 사돈 내 물건은 부정이 탄다. 내 당장 아궁이에 쳐넣어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어서 태워버리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 걱정 마십시오. 내 잿가루도 안 남게 싹 태워버리리다. 시어머니는 최 진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하더니 종이 뭉치를 손에 꽉 쥐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피워놓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릴 새도 없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등판이 아궁이 입구를 가로막아 뒤에 선 옥분에게는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불빛만 보일 뿐이었지요. 활활 타거라. 애구나 물러가거라. 우리 집안 잘되게 싹 다 태워버리거라. 시어머니의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아궁이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마른 지푸라기와 종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웠지요. 뒤따라 들어온 옥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서찰인데. 옥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눈앞에서 친정 엄마의 마음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 최진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사는 게야. 임자, 뒤처리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오. 최진사가 뒷짐을 지고 사라지자 부엌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옥분의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여전히 아궁이 앞을 가로막고 앉아 부직갱이로 불 속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혹여나 남은 조각이라도 있을까 확인하는 듯한 잔인한 뒷모습이었지요. 그만 울고 나가거라. 재수 없다. 내가 울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하지 않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옥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의 등 뒤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리도 모질 수 있단 말인가. 짐승도 제 새끼가 중한 줄 아는데 어찌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고 저리도 잔인하게 짓밟는단 말인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화병이 되어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시어머니는 약 한 첩 지어주기는커녕
방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차가운 냉방에서 친정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엄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엄마가 보낸 그 귀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각. 모두가 잠든 최진사댁 안방에서 박 씨가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고 손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다친 아궁이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아까의 불길은 모두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아 있었고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치마폭 깊숙한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박 씨의 속적삼 안주머니, 가장 깊고 은밀한 그곳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아까 불태운 줄 알았던 꼬질꼬질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 흐름이 조금 묻었을 뿐 종이는 멀쩡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영감탱이가 어찌나 눈을 부라리는지 10년을 감수했어. 박 씨는 종이 뭉치를 가슴에 품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낮에 아궁이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실로 눈부신 눈속임이었던 셈이지요.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궁이 옆에 쌓여있던 마른 지푸라기 한 줌을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워낙 덩치가 커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었고 지푸라기가 타오르는 불길이 종이가 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돈이 보낸 서찰에는 먹물로 서툴게 그린 그림 한 장이 그려져 있었는데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그것은 활짝 핀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하나가 그려져 있었지요. 밥은 잘 먹고 있는 게냐? 내 딸아, 꽃처럼 예쁜 내 딸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친정 어미의 절절한 마음이 종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투박한 손이 그림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시오. 내 이 서찰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주리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며느라가에게 꼭 전해주리다. 박 씨는 다시 종이를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고리짝을 열었지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무명옷 사이에는 이미 10수개의 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아버지가 버리라고 했던, 태우라고 했던 며느리의 서찰들이 고스란히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오늘 받은 서찰을 그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리짝 문을 닫고 쇠로 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옥분의 밤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저 길기만 하였지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최진사댁 기와지붕 위에는 무심한 세월의 이끼가 푸르게 내려앉았고 옥분의 고운 얼굴에는 어느새 자글자글한 주름과 깊은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시어머니 박 씨의 낡은 고리짝 속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종이 뭉치가 수십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꽃 그림이, 여름이면 시원한 냇가 그림이, 가을이면 붉은감 그림이 그려진 사돈의 서찰들은 시어머니의 은밀한 아궁이 의식을 통해 잿더미가 되는 대신 고리짝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었지요. 박 씨는 남편 최진사의 눈을 피해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그 그림들을 꺼내보며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부인, 이번에는 쑥을 캐셨구려.
우리 며느라가는 쑥떡을 참 좋아한다지요. 그녀는 그림을 어루만지며 며느리 대신 친정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며느리 대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의식은 박 씨가 그 지독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며느리 옥분을 향한 속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에게도 삶의 이유가 되어줄 귀한 생명이 찾아왔으니 바로 아들 훈이었습니다. 훈이는 병약한 아비 명수와 달리 옥분을 닮아 눈이 맑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광적인 집착은 손자에게로 옮겨가 옥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지요. 천한 어미의 기운이 닿으면 귀한 손자가 부정탄다. 어미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 최진사는 옥분이 훈이를 안아주는 것조차 막아서며 아이를 자신의 사랑방에 끼고 키우려 들었습니다. 옥분은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겪으며 가슴속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옥분은 얇은 혹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감각조차 없는 상태였지요.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며 최진사가 훈이를 데리고 나오더니 빨래하는 옥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빨래 방망이 소리가 왜 그리 처량 맞느냐? 듣기 싫으니 저기 개울가로 나가서 하거라. 마당 우물가도 추운데 꽁꽁 엉개울가로 나가라니 이는 얼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분이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부엌에서 시어머니 박 씨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옥분의 손에 들린 빨래 방망이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질질 짜기는 내 눈물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다. 나가서 빨래를 하든 얼음물에 빠지든 안 보이는 곳으로 썩 꺼지거라. 박 씨는 며느리를 거칠게 떠밀며 낡고 두툼한 누비옷 하나를 옥분의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건 꼴 보기 싫어버리는 옷이다. 걸레로 쓰든 입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라. 옥분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얼떨결에 받아든 누비옷에서는 기이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옷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궁이 불 곁에 두어 따뜻하게 데워놓은 자신의 덧옷이었던 것이었지요. 옥분은 개울가로 쫓겨나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독하신 분, 차라리 죽으라 하시지 옷은 왜 던져주십니까? 옥분은 시어머니의 속뜻을 알 리 없기에 원망 섞인 탄식을 뱉었지만 그 옷의 온기 덕분에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박 씨의 행동은 살아라 악착같이 살아서 버텨라라는 침묵의 가르침이자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녀만의 처절한 방식이었던 것을 아직 며느리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집안의 기둥이어야 할 남편 명수는 해가 갈수록 시들어가는 파처럼 기력이 쇠해져만 갔습니다. 명수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자신의 무력함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몸이 이래서. 명수는 밤마다 옥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날이 밝고 최진사가 호통을 치면 다시금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유약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옥분에게 남편은 의지할 언덕이 아니라 또 하나 돌봐야 할 짐 덩어리나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라 했던가요? 7살이 된 아들 훈이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옥분을 향한 효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 최진사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달려와 고생하는 어미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커서 장원급제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옥분의 거친 손을 호호 불어주는 훈이의 따뜻한 입김은 옥분이 모진 목숨을 끊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너 하나 보고 산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훈이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책거리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기분이 좋아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잔치를 벌이겠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내 손자가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한고 필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제목감이야. 최진사는 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벙글거리며 옥분에게는 잔치 음식을 장만하라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옥분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전을 부치고 떡을 쪄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잔칫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는 와중에 훈이가 쪼르르 옥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백설기 한 덩이를 꺼내 옥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요. 아까 할아버지가 안 볼 때 몰래 챙겼답니다. 옥분은 목이 메어 떡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던 최진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제 어미랑 내통을 해? 귀한 손자에게 천한 물을 들이다니. 최진사는 득달같이 달려와 훈이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옥분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정녕 내 손자 앞길을 망치려 드는구나. 점쟁이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 당장 저 천한 것을 광에 가두어라. 즐거워야 할 잔칫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옥분은 영문도 모른 채 캄캄한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돌아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광 안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옥분의 귀에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며 희미한 달빛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옥분을 덮쳤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박씨의 손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와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어라. 죽지 않으려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허겁지겁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올려다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병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 품속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아가, 내 친정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찰나 사랑방 쪽에서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거기서 뭐 하는 게야? 그 재수 없는 것 당장 내버려 두지 않고. 박 씨는 화들짝 놀라 품속에 넣었던 손을 급히 빼내며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걸 챙겨주게. 썩 먹고 치워라. 박 씨는 도망치듯 광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옥분은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속에서 언뜻 보였던 누런 종이 귀퉁이를.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또 친정에서 온 것인가? 어머니가 그걸 왜 품에? 그날 밤 옥분은 차가운 광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10년 전 아궁이 앞에서의 그 행동과 겹쳐지며 묘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슬픔과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달은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 섞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에 터졌습니다. 광에서 풀려난 옥분은 몸조리할 겨를도 없이 다시 부엌일로 내몰렸으나 집안의 진짜 불행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여장부 같았던 시어머니 박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기세에 눌려 속병을 앓으면서도 밤마다 아궁이 앞에서 며느리의 서차를 지키느라 찬바람을 맞았던 것이 화근이 되어 골병이 든 탓이었습니다. 안방에 누운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낡은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처럼 가냘프고 위태로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준비하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고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옥부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미운 정고운 정이라 했던가요? 겉으로는 모질게 대했어도 은근히 자신을 챙겨주던 시어머니였기에 옥부는 밤잠을 설쳐가며 물수건을 갈고 미음을 끓여 올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요. 저한테 빗자루질 못한다고 또 야단치셔야지요. 제발 일어나셔요. 옥분이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울먹일 때마다 박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기력이 없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방구석에 놓인 낡은 고리짝을 향하고 있었지만 옥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해 가슴만 칠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 슬픈 상황을 최악의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은 역시나 시아버지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병환마저 며느리 옥분의 탓으로 돌리며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내가 들어오고 나서 속아 죽더니 이제는 안주인까지 잡아먹으려 드느냐. 최진사는 술에 취해 옥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들어오고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랑방에 숨어있던 남편 명수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방문을 빼꼼히 열었으나 아버지가 아내를 몰아세우는 광경을 보고는 못 본 척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시작이시네. 내가 나섰다간 불똥이 튈라. 남편의 비겁한 외면은 옥분의 가슴에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옥분은 이제 이 넓은 집안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최진사의 폐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병석에 누운 아내의 물건들까지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 음기가 가득 차서 병이 안 낫는 게야. 묵은 살림살이를 다 치워버려야 애군이 물러간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안방에 있는 옷가지와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박 씨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집어낼 때 박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낡은 고리짝도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 소리에 혼절해 있던 시어머니 박 씨가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안 된다. 내 고리짝? 박 씨는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힘으로 옥분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저거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나 눈 못 감는다. 옥부는 시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에 소스라치게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갔으나 마당에는 이미 최진사가 횃불을 들고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저것만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옥부는 고리짝 위를 온몸으로 덮으며 절규하였지만 최진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독한 것, 시애미가 죽어가는데 고작 물건 따위가 중요하냐? 썩 비키지 못할까? 최진사가 횃불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옥부는 고리짝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고리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으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느꼈던 것이었지요. 내 이놈들, 뭐 하느냐? 저것과 저 흉물스러운 짝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거라. 최진사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머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옥분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옥분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피 묻은 손을 뻗어 굳게 닫힌 안방문을 허공에 긁어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처절한 비명이 마당을 울렸으나 야속한 안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부는 낡은 고리짝 하나와 함께 대문방, 그 차디찬 진흙탕 속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지요. 최진사는 대문을 닫고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는 마치 옥분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늘도 그 기막힌 사연을 아는지 검은 구름 사이로는 굵은 빗줄기가 추적추적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데 옥부는 흙투성이가 된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넓은 천지간에 갈 곳도 없었고 오라는 곳도 없었지요. 친정으로 가자니 늙으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꼴이요. 이대로 죽자니 두고 온 어린 아들 훈이의 눈망울이 어른거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옥부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보다 못한 시집살이, 유약하기 짝이 없는 남편, 독한 시아버지, 그리고 속을 알 수 없었던 시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서러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때 닫힌 대문 안쪽에서 다급한 아이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하였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묵묵부답이었고 담장 너머로는 곡소리만이 처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 옥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라 생각하며 땅을 치고 또 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의 손에 닿은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쥐어준 것은 아니었으나 고리짝과 함께 내동댕이 쳐지면서 짝의 귀퉁이에 매달려 있던 작은 열쇠였습니다. 옥부는 홀린 듯 그 열쇠를 쥐고 진흙탕에 나뒹굴고 있는 낡은 고리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시아버지가 태워버리려 했던 그 물건.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는데 옥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탕에 박힌 고리짝을 자신의 앞으로 힘겹게 끌어당겼습니다. 비와 흙탕물에 흠뻑 젖은 고리짝은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묵직했지요. 자물쇠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탓인지 붉게 녹이 슬어 뻑뻑하기만 했습니다. 행여나 낡은 열쇠가 부러질세라 옥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조심스레 열쇠를 구멍 깊숙이 밀어넣고 힘을 주어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둔탁한 진동이 전해지며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힘겹게 입을 벌렸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선명한 금속음은 옥분의 꽉 막힌 운명이 비로소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지요. 옥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삐그덕거리는 뚜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목숨보다 귀한 보물단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드러난 고리짝의 밑바닥에는 번쩍이는 금은 보아도 값비싼 비단옷도 없었습니다. 그저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만이 빈틈없이 가득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옥부는 의아하고 허탈한 마음에 맨 위에 놓인 종이 뭉치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품속에 넣어 조심스레 펼쳐본 종이
어두운 달빛 아래 드러난 그림을 보는 순간 옥분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10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정 어머니의 그림이었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손을 떨며 다른 종이들도 하나둘 펼쳐보았습니다. 봉황이 그려진 그림, 꽃신이 그려진 그림, 떡시루가 그려진 그림. 오랜 세월 시아버지가 태우라고 호통칠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궁이로 가져갔던 바로 그 서찰들이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 줄 알았던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고리짝 속에서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옥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슬픔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어리석은 며느리의 피 끓는 참회였습니다. 죽음으로 비밀을 지켜낸 시어머니의 그 숭고한 희생 앞에 옥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옥분의 온몸을 적시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대문 밖 진흙탕에 주저앉아 고리짝을 생명줄처럼 끌어안은 채 옥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 말라붙어 퀭한 눈으로 맞이한 새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유약한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고리짝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친정어머니의 그림 서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씨가 1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랑의 증거이자 이 집안의 지독한 미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서슬퍼런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옥부는 젖은 치맛자락을 질끈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밤새 비를 맞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굳게 담은 입술과 이글거리는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가 된 고리짝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굳게 닫힌 최진사댁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울던 죄인 옥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최진사댁 마당은 곡소리와 함께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아내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고 묘자리를 쓸어 가려 했습니다. 서둘러라. 해 떨어지기 전에 산에 도착해야 한다. 최진사는 상주인 아들 명수에게 지팡이를 짚어주며 호통을 쳤고 명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천하의 몹쓸 집안이라 수군거렸지만 서슬퍼런 최진사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지요. 상여가 막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 멈추시오.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 이대로는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오더니 흙투성이가 된 옥분이 상여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몰골은 처참하였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장정들도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최진사가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너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디서 낯짝을 들고 나타난 게야. 아버님, 그 입 다무십시오. 옥분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장내 행렬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말대꾸 한 번 못하던 며느리의 표변한 모습에 최진사마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라? 이 페류나 같은 것이? 페류는 아버님이 저지르셨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핍박하고 자식된 도리로 임종조차 못 지키게 한 아버님이 페륜이 아닙니까? 옥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고리짝을 마당 한복판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낡고 볼품없는 나무 상자에 꽂혔습니다.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아버님이 부정 탄다고 태워버리라 했던 것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고리짝 뚜껑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누런 종이 뭉치들을 꺼내 허공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수십, 수백 장의 종이들. 그것은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먹물로 그린 꽃, 새, 밥그릇, 버선. 글 모르는 친정어머니가 딸을 그리워하며 그렸던 그림들이 하얀 나비떼처럼 상여 위를 덮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타들어가 있었지만 형태만은 온전하게 남아 10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10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아궁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옥부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며느리 친정 물건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3대 독자가 잘못된다고. 옥부는 흩어진 그림들을 가리키며 한 걸음씩 최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십시오. 10년입니다. 어머니가 이 서찰들을 10년 동안이나 이 집안에 품고 계셨습니다. 헌데 집안이 망했습니까? 훈이 아범이 죽었습니까? 훈이가 잘못되었습니까? 최진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옥분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탄다며 기겁했던 그 물건들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10년이나 있었음에도 집안은 건재했고 손자는 장원급제할 제목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집안을 지킨 건 아버님의 그 썩어빠진 미신이 아니라 며느리의 아픔을 보듬어주려 했던 어머니의 이 숨겨진 사랑이었습니다. 옥분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심장을 찔렀고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지요. 평생을 믿어온 신념이 아내의 죽음과 며느리의 폭로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림들을 바라보던 남편 명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의 손에는 어머니 박씨가 옥분에게 주려 했던 불에 그을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기어이 옥분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일 놈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당신을 지키려 하셨는데 나는 숨기만 하고. 명수는 옥분의 치맛자락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 훈이도 달려와 옥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어머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들의 울음소리에 옥분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훈이를 껴안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최진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노인네 같으니라고. 며느리랑 마누라한테 무슨 짓을 한 게야. 최진사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여 위에 떨어진 그림 서찰 하나를 집어들려 했으나 바람이 횡하니 불어 서찰을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아내가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처럼 최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초라한 그리고 잘못된 신념으로 가족을 파괴한 죄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옥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상여 위에 흩어진 그림 서찰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박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잘했다, 내 딸아, 장하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부는 훈이의 손을 꼭 잡고 주저앉은 최진사가 아닌 상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십시오. 남은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래 행렬을 막아서고 시아버지의 잘못된 신념을 꾸짖었던 그날의 사건은 옥분을 집안의 천한 며느리에서 진정한 안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직후 평생을 믿어왔던 미신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충격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풍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호랑이처럼 호령하던 그는 이제 제 손으로 밥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오늘은 쑥을 넣고 죽을 쑤었습니다. 옥부는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입에 죽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수 없는 것이라며 밥상을 엎었을 최진사였지만 이제 그는 며느리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가 정작 자신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었으니 그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지요. 옥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미운 마음이 들 법도 했으나 시어머니가 남긴 고리짝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명수 또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내의 절규를 목격한 뒤 명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사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사랑방에서 나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기 시작했고 밤이면 옥분의 거친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내 이제야 지아비 노릇을 하려 하오.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남은 평생 웃게 해주리다. 명수는 옥분이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면 묵묵히 처가에 다녀오도록 배려해 주었고 옥분은 13년 만에 백발이 된 친정 어머니를 끌어안고 회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낡은 고리짝과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또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대문 밖에서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장원급제요. 최진사댁 손자 훈이 도령이 장원급제를 하셨소. 마을 어귀에서부터 청사초롱을 앞세운 행렬이 들어오고 그 맨 앞에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늠름한 청년 훈이가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소자,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훈이는 말에서 내려 옥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옥분은 장성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훈이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옥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훈이가 한양에서 직접 구해온 붉은색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 고리짝에서 봤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외할머님께서 어머니께 보내셨던 그 꽃신 그림 말입니다. 이제 그림이 아니라 진짜 꽃신을 신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옥부는 꽃신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 옛날 가난한 친정 엄마가 사주지 못해 그림으로만 그려보냈던 꽃신. 시어머니가 아궁이 불길 속에서 훔쳐내어 10년을 지켜주었던 그 꽃신 그림. 그 두 어머니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아들의 효심이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곧장
집 뒤편에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박 씨의 위패와 함께 그 전설 같은 낡은 고리짝이 보물처럼 모셔져 있었지요. 어머니, 보이십니까? 훈이가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우리 훈이가 어머니의 뜻대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혼자서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최진사도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사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자의 장원급제 소식에 말라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위패를 향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당신이 옳았어. 우리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네. 최진사의 퀭한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너무 늦어버렸지만 잘못된 신념으로 평생 가족을 괴롭혔던 한 노인의 뼈저린 참회였지요. 옥부는 그런 시아버지를 조용히 다독이며 시어머니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피어오르는 하얀 향 연기는 마치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처럼 옥분과 가족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옥부는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손녀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훈이가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 고리짝에는 뭐가 들었어요? 호기심 많은 손녀딸이 사당에 모셔진 고리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옥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저기에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들이 들어있단다. 부적이요? 어떤 부적인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차가운 편견을 쫓아내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부적이란다. 옥부는 먼 하늘을 응시하였고 구름 사이로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요. 진심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친정어미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서툰 그림을 그렸고 시모는 그 마음이 다칠세라 10년 세월 동안 목숨을 걸고 고리짝 속에 숨겨두었지요. 비록 글 한자 모르는 투박한 방식이었으나 두 어머니가 합작하여 지켜낸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닌 자식을 살리려는 뜨거운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황금이나 넓은 땅 문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드는 부모의 그 절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낡은 고리짝은 긴 침묵 끝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옥분의 집 마당에 흐드러진 매화 향기처럼 두 어머니가 보여준 그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